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명절은 가족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명절인데 저희 가족은 사정이 조금 달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연을 끊고 지낸 지 5년 만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거였죠. 5년 전에 시어머니 성격이 가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연을 끊고 살았었겠어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닌 제 위로 형님 내외 또한 연 끊고 지낸 지 7년이나 됐었죠. 형님 내외와 연을 끊어내게 되자 저희한테 히스테리를 부려서 결국 저희 부부 또한 등을 돌리게 된 거라 갑자기 전화를 하셨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전화 통화해봤자 예전과 똑같이 안 좋은 말을 듣게 될 테고 괜히 감정만 상하게 될 것 같아 일부러 거절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오는 전화에 한참의 고민 끝에 시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먼저 말을 걸어 오셨는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겠냐는 말이었어요. 5년 만에 전화해서 앞뒤 다 자르고 얼굴 좀 보자고 하시길래 무슨 일 때문에 제가 시댁으로 내려가야 하냐고 되물으니 시모는 처음으로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다가올 추석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며 많이 외롭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 난감하더군요. 미안하다는 말로 전에 받았던 상처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본다 해도 또다시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상황들이 되풀이될 것 같아 시모의 말에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다며 그렇게 전화를 끊게 되었고 저는 바로 형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시모는 이미 저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형님과 통화가 끝난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대화가 될 것 같아 추석 명절 때 시댁에 갈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벌써 7년이야. 그 긴 시간 동안 전화 한 통 온 적 없었는데 갑자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많이 후회한다면서 얼굴 보고 싶다고 얘기하면 의심부터 되지 않아? 뭔가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으니까 전화를 했겠지. 솔직히 생각을 해봐. 우리야 다시 관계 회복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전부터 연락을 시도했었겠지. 그런데 그동안 어떠한 말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만나자고 얘기하면 의심부터 들지 않겠어? 내 생각엔 노인네가 그동안 혼자 지냈었고 우리가 먼저 다가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혼자 지내는 건 싫어서 이번 명절 때 얼굴 보자고 얘기하는 거야. 가봤자 뭐 하겠어. 허리가 부서져라 명절 음식만 만들다 집에 오겠지. 어머님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닌 자기 아들들이 보고 싶은 거야. 동서는 5년이지만 우리는 7년이야. 그 긴 시간 동안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얼굴도 안 보고 지냈으니 당연히 소식이 궁금할 테고 아들들 얼굴이 그리웠겠지.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식을 찾는다잖아? 그리고 괜히 엮여봤자 좋을 게 없는 게 어머님이 이제 연세도 먹을 만큼 먹어서 보살핌이 필요할 게 될 텐데 건강 문제 거론하면서 우리 집이나 동서 집에 얹혀 살고 싶어 하겠지. 안 봐도 너무 보이는 레퍼토리 아니야?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전화를 했다는 건 분명 우리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접근을 시도한다는 거야.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 굳혔어. 그이도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하대. 또다시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동선에도 우리와 같은 생각 아냐? 괜히 또 마음 약해져서 시댁에 찾아갔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오지 말고 단호하게 행동해. 과거에 당했던 일을 잘 떠올려 보라고.
형님의 말대로 섣불리 행동하는 건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모의 연락을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연을 끊고 지냈던 이유는 저와 형님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예전에 올감이라는 유명한 영화에 시모가 며느리에게 저질렀던 행동들과 비슷한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버님과 남편이 앞에 있을 때는 온갖 착한 척, 약한 척 하다가도 잠깐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시모의 본성이 드러나 저와 형님을 괴롭혔습니다. 막말과 욕설은 기본에 잠깐이라도 시모의 말에 불만이라도 갖는다면 머리채 잡히는 건 기본이었어요. 이런 안 좋은 관계가 유지되다가 나중엔 시모가 휘두른 몽둥이에 형님이 잘못 맞았는지 허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이 문제로 병원에까지 가게 되면서 이혼 얘기가 나오게 되자 아주버님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시모의 이중적인 행동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그때 이후로 아예 연락 자체를 끊어버렸었어요. 형님이 시모를 상대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집행유예로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었죠. 그렇게 형님 내가 먼저 시모와 등을 돌리게 되었고 한동안 조용하게 몸을 사리던 시모가 재벌은 난 못 준다고 또다시 저에게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는 바람에 형님처럼 큰 사고가 나게 될까봐 그 전에 연락을 차단하고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다 필요 없다며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화를 냈던 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실제로 뵌 적은 없었지만 남편 말로는 암으로 돌아가셨다는데 제가 봤을 때 시부는 시모 때문에 병세가 더 악화돼 세상을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없던 암도 생기게 만들 정도로 시모의 성격은 너무 이중적이었거든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니 남편은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전화번호까지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는 시모의 어떠한 연락도 주지 않았고 몇 번 전화가 왔어도 무시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형님 댁으로 찾아왔다며 무작정 밀고 들어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저희 부부한테도 할 말이 있다고 형님 댁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시모의 말에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될까봐 저희 부부는 서둘러 형님 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어떤 돌발 상황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불안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초인종을 누르니 형님이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는 그동안 연을 끊었던 시모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당히 차가워진 공기 속에 저희 가족 모두 시모를 바라보며 반대편에 앉았는데 시모가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를 한참 동안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돌아오는 추석에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다며 시댁으로 오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이번 명절을 함께 보내자고 하면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벌써 그때 일은 잊은 거예요?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어머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는 거죠?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무작정 찾아오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을 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내가 그때 너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 작은 며느리 너한테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한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많이 늦었다는 거 알고 있어.
나도 한 고집 파는 성격이라 너희들과 평생 연 끊고 살아가려 했는데 세월에 장사 없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를 되돌아보니 내가 100번 잘못을 했더구나. 너희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고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왜 그렇게까지 행동한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뿐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너희들한테 계속 연락을 시도했던 거고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 무작정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싶었다. 어머니가 이런다고 해서 과거의 아픔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가 보여줬던 이중적인 행동들이 아직까지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후회하니까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고요. 그렇게는 힘들죠. 어머니 때문에 또다시 얼굴 붉히게 되는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 제발 혼자 사세요.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셔야죠. 할 말 끝났으면 그만 일어나 볼게요. 암이다. 너희 아버지가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었던 암이 내 몸에도 자라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 항암 치료받으면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곤 하는데 대장암 3기라 확신하기도 어렵다더구나. 입원하기 전에 너희들과 이번 명절 같이 보내고 싶은데 엄마 부탁 들어줄 순 없겠니? 어머님이 대장암 3기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저희가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에 저희들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한 벌을 이제야 받는 거죠. 너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나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까지 등에서 식은땀이 날 만큼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다는 거 인정한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후회하면서 살아왔었어. 항암 치료 받는다 해도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데 마지막 시간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구나. 시모의 안색이 확실히 안 좋긴 했었어요. 정상인들과는 전혀 다른 혈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겪었던 아픈 기억들을 뒤로 한 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시모와 명절을 함께 보내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형님 내외도 아무 말 없이 시모를 회피하기만 했지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자기가 자리를 비워줘야 결정을 할 것 같다면서 연락을 기다리겠다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형님이 시모에게 제일 안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반대 의견을 내세웠고 아주버님 또한 형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화가 가라앉기는커녕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온 것 보면 아직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아 저희 부부도 형님 내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당한 사람만 그 아픔을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무리해가면서 다시 관계를 엮어가려는 이유가 뭐겠어? 곧 항암 치료 받게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될 테고 그럼 보호자가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한테 손을 벌려야 되잖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괜한 동정심으로 도와줬다가 결국 우리만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된다고. 어머님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지 과거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어머님이 보여줬던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암 때문에 관계 회복을 한다는 게 너무 억지스럽긴 하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분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눈빛이 간절해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한테 말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예전에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 아주버님이랑 이 사람이 어머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지 못했겠어요. 그만큼 속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게 없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데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형님네와 저희 부부는 시모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피곤해지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혹시 모를 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까봐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두고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는데 명절 하루 전날 늦은 새벽 시간에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고 있던 시간이라 받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길래 남편은 짜증이 났는지 핸드폰 전원을 끄려고 하는데 문자 한 통이 도착했고 확인을 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온몸에 닭살이 돋았었어요. 시댁에 도둑이 들은 것 같다면서 남자 2명이 집안의 물건을 뒤지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침대 밑에 숨어 있다며 도와달라는 문자였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아주버님한테 알렸고 우선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일단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새벽 시간에 시댁에 도착을 하니 이미 경찰들이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경찰서에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도둑들은 어디 있어요? 벌써 도망친 거예요? 다친 곳은 없고요. 그게 나도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얗게 되더라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아들밖에 없어서 전화를 했던 거야. 그놈들이 작정하고 이 집을 털려고 했는지 주변 CCTV가 전부 고장이 난 상태네요. 추가적인 조사를 더 진행하겠지만 워낙 시골이라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상한 게 추석 명절 하루 앞두고 갑자기 도둑이 들었다는 건 좀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 정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얻어가는 게 뭔데? 우리 집안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집안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 봐라. 암 때문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꾸민다는 거야? 작은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는 도둑놈들에게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고.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면서 저희들 앞에 눈물까지 보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은 일단 시모를 진정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집 안으로 모셔드렸고 경찰은 동네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난장판이 된 집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시모는 도둑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온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형님은 걱정을 해주는 것보단 되려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형님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때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며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어머님 저녁 늦게까지 찾아다니다가 겨우 발견해서 같이 내려오던 도중에 저를 뒤에서 강하게 밀쳤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 발견한 시간이 너무 늦은 저녁 시간대라 앞이 거의 안 보일 정도였어도 분명 저를 밀쳤다는 건 확실하게 느꼈는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번 더 있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혹시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저희들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하필 추석 전날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것부터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네요. 어찌됐든 대충 정리된 것 같으니 저희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야겠어요. 네가 나에 대해 충분히 의심한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은 내가 이런 짓을 뭐하러 꾸미겠어. 추석 명절 때 빈집 털이범 많다잖아. 너희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집안 관리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으니까 범죄자들의 범행 대상이 되는 걸 테지.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진 않겠지만 맹세코 그런 행동 한 적 없으니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좀 그렇게 원한다면 그만 돌아가도 좋다. 세상 떠나기 전에 너희들과 마지막 명절 같이 보내고 싶었는데 그건 내 욕심이었나 보다. 어차피 떠나게 될 거. 뭐가 두려워서 침대 밑에 숨어 있었는지 내가 너무 한심하네. 나 혼자 정리해도 되니까 그만 돌아가고 앞으로 연락할 일 없을 거다.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들 지내거라. 마지막 눈 감기 전에 한 번쯤은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시몬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상당히 슬픈 얼굴로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희를 워낙 많이 속이고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의심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형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아주버님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남편도 그만 돌아가자면서 난장판이 된 집안에 시모를 혼자 남겨둔 채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또 연기하는 거니 절대 속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방심하면 당하게 될 거라고 시모의 속은 아무도 모른다면서 저에게 한 번 더 각인시켜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한 것도 이상하고 명절 전날 도둑이 들어왔다는 게 여러 가지로 의심이 되는 건 맞았어요. 저희도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일단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저희 부부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 친정집으로 향하려고 바쁘게 준비한 뒤 현관문을 열었는데 제 앞에 시어머니가 떡하니 나타났어요. 갑작스런 돌발 상황이라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고 급하게 밖으로 나온 남편도 시모를 보곤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이번엔 왜 또 오셨냐고 날카로운 말투로 물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혼자 있는데 또 도둑이 들어오게 될까봐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 저희 집에 온 거라며 형님 집에 가봤자 욕만 먹을 것 같아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남편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했지만 시모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일단 저에게 시댁으로 가자고 얘기했어요. 시모를 집에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친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아주버님한테도 이런 골치 아픈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한 뒤에 그렇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집에 도착을 하니 형님 내외도 때마침 시댁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미 동생이나 저도 그동안 어머니랑 연을 끊고 지내면서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걸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고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받아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아직까지도 어머니 얼굴 보는 게 불편하다고요. 겨우 마음 잡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찾아오면 기분이 좋겠어요? 제발 이 집에 가만히 좀 계세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 마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그럼 잠깐 와서 밥 한 끼만 같이 하면 안 될까? 그래도 명절이고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모였는데 한 끼 정도는 괜찮잖아. 앞으로 절대로 귀찮게 안 하고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릴 테니 한 숟갈만 뜨고 가라.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주버님을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시모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다며 세상 떠나게 될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면서 사정을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시댁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미 시모는 저희와 식사 한 끼 하려고 생각 중이었는지 몸도 안 좋다면서 명절 음식을 양껏 준비해 놓았고 시모는 밝은 얼굴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숟갈 뜨긴 했지만 솔직히 기분은 별로였어요.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잘했다면 이런 관계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시모의 고약한 성격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애쓰고 있는 시모가 참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끝낸 뒤 각자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나가려는데 좀 전까지 있었던 형님 딸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불안한 느낌이 엄습해오고 있었는데 2층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형님 딸이 비명을 지르는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들 모두 2층으로 급하게 올라가자 형님 딸이 시모를 깔고 앉아 있었고 시모는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 깨어나 괜찮다고 웃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니? 너는 왜 여기에 있는 거야? 하마터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잖아. 불러도 대답 없더니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아니. 집 구경 좀 하고 있었는데 여기 문만 굳게 닫혀 있길래 뭐가 있나 궁금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뒤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시는 말에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던 걸 할머니가 붙잡아줘서 계단으로 떨어질 뻔했던 걸 막아줬어요. 그런데 할머니 크게 다친 거 아니에요? 아유, 괜찮다. 잠깐 정신을 잃었었는데 봐봐라, 멀쩡하잖아. 저기는 너희 할아버지 물건들 정리해서 넣어둔 창고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볼 때면 너희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정리해둔 창고인데 궁금하면 확인해 볼래? 먼지만 가득 쌓여서 볼 것도 없긴 한데 궁금하면 열어줄 수 있고. 저런 창고 함부로 여는 거 아니야. 그만 돌아가자. 나는 또 어머님이 이상한 행동 한 줄 알고 놀랐잖아요. 저희 그만 가볼게요. 불안해서 더는 못 있겠어요.
형님네의 가족은 급하게 시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도 그 뒤를 따라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시모는 저희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셨는데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시댁에 더는 있을 수 없었지만 시모는 과거의 일들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병들고 나이를 먹어가면 자신의 과거에 대한 행동들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한다던데 시모도 예전과 다르게 성격이 많이 유해지신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명절날 시댁 모임 후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운전 중이라 제가 다시 받게 되었고 무슨 일 때문에 전화했냐고 여쭤보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시모의 사망 소식이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남편은 운전 도중 급하게 차를 멈추더니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걸 주민들이 발견해서 응급실에 도착을 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터진 문제라 저희 부부는 급하게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고 가는 도중에 제가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저희는 시모가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그건 암도 아닌 뇌출혈로 인한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어딘가에 강하게 부딪힌 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온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 말에 충격에 빠진 저와 남편은 좀 전에 시댁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렸고 형님 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려는 걸 시모가 막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 현장에서 조사를 하던 경찰이 응급실에 도착을 했고 남편한테 가까이 오더니 고 건분이 씨 가족들 맞냐고 물어보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자 주변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시모는 저희가 가는 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저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맥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늦게 출발했어도 시모는 병원으로 빨리 이송돼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형님이 기분 나쁘다면서 서둘러 시댁을 나가게 되면서 저희도 그 뒤를 따라 나가게 되었는데 잠깐의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예고도 없이 떠난 시모의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뒤늦게 온 형님네에도 이런 상황을 듣게 되자 마음이 많이 안 좋은 듯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이 낳은 결과가 얼마나 안 좋은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계기였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장례를 치르고 시모가 살던 집을 정리하기 위해 형님네와 집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2층 창고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돌아가신 시부의 물건들이 아닌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었던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시모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받았던 상처가 크다는 걸 알고 있어서 가까이 오지 못했던 것 뿐이지 이미 잘못을 뉘우치고 계셨습니다. 시모와 명절날 함께 했던 식사가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안 좋은 감정들이 있더라도 후회를 하기 전에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오기 전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상견례를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직면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연애 후 서로에게 확신이 들어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었어요. 저는 대기업에서 반도체 생산 라인 파트에서 관리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 꺼내자마자 바로 결혼 허락하셨어요. 결혼 생활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며 몇 년 살다 보면 둘이 벌어도 모자랄 거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의 직업보다 인성을 보셨어요. 예의 바르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모습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다면서 좋게 봐주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직업은 엔지니어예요. 저희 회사 하청에 있긴 하지만 교대 근무라서 그런지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생산직 라인 장비가 노후가 돼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남자친구와 자주 마주쳤었고 그렇게 일적으로 꽤 오래 봐왔던 사람이었어요. 볼 때마다 느낀 거였지만 항상 친절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 교대 근무와 장비 보수로 인해 피로가 누적돼서 많이 지쳐 있다 보니 무슨 말을 해도 귀찮아하거나 대꾸조차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왔었고 몇 년간 저희 라인 담당으로 배정돼서 상당히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되었던 거였죠. 이런 관계가 나중엔 개인적인 자리까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고 결혼까지도 얘기가 나온 거였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훅 들어온 남자와 연인 사이에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가 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저는 솔직히 결혼이라는 걸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워낙 일이 바쁘게 돌아갔었고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평생 노처녀로 살다가 세상 떠나게 될 줄 알았지만 저에게도 기회라는 게 찾아온 거였죠. 시부모님 인상도 나쁘지 않아 보였었고 무난한 결혼 생활을 상상했었는데 상견례를 하기 바로 며칠 전에 예비 시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듣게 되면서 너무 놀란 저는 퇴근 후 바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모는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로 입원 중이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주영 씨한테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요.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듣기론 후진하는 차가 뒤에 있던 어머니를 받았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냐면, 아휴, 내가 아들과 통화하고 있었는데 후진하는 차량이 나를 못 봤는지 그대로 돌진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왼쪽 다리가 차 밑으로 깔렸지 뭐야.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대충 합의 보고 끝내면 되는데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과 조율이 잘 안 되더라고. 상견례 하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할 텐데 걱정이네. 상견례 그거 좀 더 미루면 되죠. 어머니 몸부터 신경 쓰세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더 크게 안 다친 것만도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주영 씨는 어디 갔어요? 사고 유발자와 병실에서 대화하고 있나 본데. 오다가 못 마주쳤니? 아무래도 합의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말이 좀 길어지나 보더라고. 일찍 왔네? 엄마. 이분이 초보 운전이라
미숙해서 좋게 해결받으면 좋겠다는데 엄마가 원하는 합의금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부담스러워 하세요. 뭐라고? 지금 내가 요구한 합의금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쪽이 뒤에서 받아버리는 바람에 내 발이 차 밑으로 깔렸고 온몸이 쑤셔서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의 합의금을 안 주겠다는 게 말이 돼? 그쪽 부모가 다쳤어도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 그게 아니라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제가 추가적으로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부터 그걸 아드님께 설명드렸는데 조율이 잘 안 돼서 해결을 못 봤어요. 보험사에서 병원비랑 일정의 보상금으로 100만 원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따로 500만 원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 차가 마티즈 중고로 200만 원 주고 산 건데 추가적으로 저에게 개인적인 합의금 500을 얘기하시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서요. 내가 지금 억지 부리는 걸로 보여요? 사고 나서 세상 떠나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이 여자가 사람을 쳐놓고 배짱 부리고 있네. 지금 깁스한 거 안 보여? 그리고 교통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후유증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00만 원 그거 없어도 되는 돈 받고 끝냈다가 나중에 내 몸에 문제 생기면 그쪽이 따로 보상이라도 해줄 거야? 보험 처리해줬다고 아예 모른 척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오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될까봐 추가적인 보상금을 달라는 건데 이게 잘못됐어? 그쪽은 부모도 없는 거야? 적당히 합의 보고 끝내주려 했는데 안 되겠네. 이번 일을 통해서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법적 소송 가야 되겠어. 더 많은 돈이 깨져봐야 정신 차리지? 운전을 할 줄 모르면 아예 밖으로 기어 나오지 말던가. 그쪽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선처는 절대로 없을 거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어차피 그쪽이 손해지. 나는 더 이상 피해볼 게 하나도 없거든. 저 부모 없이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어요. 어렸을 적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셔서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데 500만 원은 저에게 너무 큰 돈이에요. 저 때문에 피해보신 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좋게 해결 보면 안 될까요? 합의 문제로 예비 시모와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격앙된 목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보통 보험 처리하면 끝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고를 유발했던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저도 처음 본 상황이라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예비 시모가 변호사 선임해서 이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전부 다 알아봤다면서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사고를 낸 여자는 보험사와 대화를 좀 더 해보겠다면서 병실 밖으로 나갔고 잠시 뒤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방금 보험사와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보상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사고 경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는 거라 이미 보상금은 정해져 있는 거고 나머지 추가 피해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데 이미 보험사 측과 합의를 본 상태라 안 줘도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나한테 개인적인 피해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이번 일을 크게 만들어야 정신 차리지? 운전대 평생 못 잡게 해줄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그쪽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세상을 떠날 뻔했었는데 고작 100만 원에 끝내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쪽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는 걸 잊은 것 같은데 한번 법대로 해보자고.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지? 이 일로 내가 시간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내가 지금 요구한 금액보단 더 크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거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할 말 끝났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최대한 좋게 넘어가 주려 했는데 하는 행동이 아주 괘씸하네. 예비 시모는 피해자였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었지만 사고를 유발했던 여자는 가해자라서 예비 시모의 말에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어요. 가해자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면서 인사를 드린 뒤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알지 못했던 저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와 상담까지 받았다면서 추가적인 피해 보상금에 대해 어느 정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다시금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눈치가 없다며 좋게 해결 보면 되는 걸 복잡하게 가려 한다면서 골치 아파하고 있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라며 시모는 이런 상황이 저에게도 올 수 있다며 잘 보고 배우라는 말을 하셨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를 자랑스러워 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는데 원하는 피해 보상금은 전부 다 받아냈었어. 남들은 그냥 대충 넘어갔을 테지만 우리 엄마는 피해받은 건 확실하게 보상을 받아야 하시거든. 결국 저 여자도 엄마한테 합의금으로 500만 원 주게 될 거야. 사고를 유발한 것부터가 잘못의 시작이잖아. 그런 일만 없었다면 여기 누워 계실 필요도 없고 병원에 계시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는데 아까 그 여자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 그래서 아마 그 여자도 결국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걸. 그 돈 받아내면 엄마가 우리 결혼 생활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하셨어. 아버지 온다니까 그럼 쉬고 계세요. 예비 신랑은 시모를 살펴드린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살면서 처음 본 광경이었지만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고 예비 시모가 피해를 본 부분이라 타당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또한 이런 일을 한두 번 봐왔던 건 아니었는지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비 시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예비 시모는 사고를 냈던 가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받아냈다는 말을 남자친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한없이 잘해주셨는데 예비 시모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돼서 그런지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남자친구에게도 알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돼서 낯설게 느껴졌었지만 성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생각하는 걸 남자친구한테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사고야, 살면서 손에 꼽을 정도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정대로 일정이 잡혀있던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거의 다 도착해 갈 때쯤 남자친구는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고 저희도 뒤이어 상견례 장소에 도착해 차에서 내려 식당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해두었던 룸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반대편에서 걸어 나오던 예비 시모와 저희 엄마가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고 예비 시모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그대로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 돌발 상황에 모두가 놀란 상태였어요. 예비 시모가 맥없이 넘어져 버려 바닥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머리를 부딪혔고 그 소리에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가 허겁지겁 달려와 고통스러워하는 예비 시모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쓰러져 있는 예비 시모에게 죄송하다면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부축해 드리려 했는데 갑자기 엄마의 팔을 뿌리치더니 화를 내셨습니다. 저희 엄마 보고 장님이냐면서 두 눈 뜨고 앞도 못 본다며 막말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도 그런 예비 시모의 말에 당황해하고 있는데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아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려 했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돈을 요구했어요. 아유, 교통사고로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비사돈께서 앞을 제대로 못 보시고 돌진하는 바람에 제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는데 내진탕이라도 생긴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겠는데요. 지금 당장 병원을 좀 가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오늘 이 자리가 제 아들과 결혼 문제로 만들어진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견례를 끝내고 입원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휴, 지금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것 같거든요. 넘어지면서 팔목도 삐끗했는지 상당히 시큰거리는데 깁스도 해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받아야 돼서 금전적인 손해가 크게 날 것 같은데 내진탕이라는 게 당장은 멀쩡해 보여도 며칠 뒤에 나타날 수도 있는 증상이잖아요. 혹시 모르니 저에게 피해 보상금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깡패도 아니고 어깨로 저를 사정없이 밀치셔서 이런 사고가 난 거잖아요. 깽값으로 1200만 원 정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 부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머리인데 좀 전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을 때 쿵 하는 소리 들으셨죠? 아, 여기 봐봐요. 홍난 거 보이세요? 이 정도면 무조건 뇌진탕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아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갱값이요? 제가 주영군 어머님한테 손찌검 한 것도 아니고 그쪽이 앞을 못 보고 무작정 밀고 들어와서 부딪힌 건데 병원비는 그렇다 쳐도 피해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달라뇨.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원에서 검사받고 치료받는다 해도 그 정도로 큰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실 텐데요.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피해 보상금이라고 했잖아요. 치료비는 당연히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 내가 받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좋게 말하니까 제 말이 억지스러워 보이세요? 그쪽이 일단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두 번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예비 사돈지간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저렴하게 부른 거니 여기 통장에 적힌 계좌로 지금 당장 피해 보상 금액 쏴주시죠.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이 결혼 파투 낼 거예요? 자식들한테 상처 줄 생각은 아닌 거죠? 이 정도는 솔직히 껌값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준 이 통장에
1200만 원을 이체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보라야, 너는 이런 집안인 거 알고 있었니? 이 결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말하는 것도 저렴한데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이런 집안들과는 인생 엮여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 상견례 시작하기 전에 알아서 천만 다행이지. 방금 법대로 하자고 했죠? 그 말에 책임지셔야 할 것 같네요. 지금 저에게 한 말에 대해 번복하시더라도 저희가 받은 상처는 좋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참, 어디에 믿는 구석이라도 있나 보죠?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내가 쫄아서 고개를 숙일 줄 알아? 먼저 사고를 유발한 게 누군데 나한테 큰 소리야?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한테 화를 내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붓다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방에 엄마가 머리를 강하게 맞았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가 숙여진 엄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예비 시모에게 받았던 통장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핸드백으로 저희 엄마 머리를 내려칠 생각은 없었다면서 고개를 숙인 채 내밀었던 통장을 받아가려 손을 내민 순간 엄마는 가까이 다가온 예비 시모를 향해 들고 있던 통장으로 사정없이 뺨을 올려쳤어요. 결국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예비 시모가 퍼붓는 막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남자친구에게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저희 둘의 관계도 끝내자며 부모님을 밖으로 모시려는데 그때 일이 바빠서 상견례 자리에 못 올지도 모른다던 오빠가 특근을 마치고 뒤늦게 도착을 했어요. 저희 오빠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많이 놀랐는지 어떻게 된 거냐며 상황을 정리해 주려 하는데 예비 시모가 법정에서 보자며 더 심하게 난리를 쳤어요. 상당히 흥분한 상태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자 최대한 좋게 정리를 하려 했던 오빠도 선을 넘는 예비 시모의 지나친 행동에 화가 났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적당히 좀 하시죠.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서 상황을 악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어떤 상황인지 저희 동생한테 대충 듣긴 했는데 저희 어머니와 실수로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안 좋게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1200만 원을 피해 보상금으로 달라는 건 너무 억지스럽기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혹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당연히 제 동생과 결혼은 힘들죠. 아이고, 누가 결혼하겠대? 나도 이런 기분으로 내 아들을 그쪽 집안 사이로 보낼 생각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합의할 거예요, 말 거예요? 조율이 안 되면 법대로 하던지.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쪽들이 유리할 것 같아? 여보, 내 담당 변호사한테 전화 좀 넣어봐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알아봐야 되겠어. 일단 저기 룸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좀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변호사 선임하실 수 있고 이 정도 일로 법정에 올라가는 게 더 손해보는 일인 것 또한 알아두시죠. 제 직업이 검사거든요. 보라한테 아직 못 들으셨나 봐요. 네? 검사요? 아니, 방금 검사라고 했어요? 아니, 저번에 인사 왔을 때 나한테 친오빠가 한 명 있는데 직업이 강사라고 했지. 검사라고는 안 했는데. 너도 나한테 강사라고 했잖아.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 더는 안 물어봤는데. 강사가 아니라 검사였다고?
아니 너는 나한테 어떻게 말을 전달해 준 거야? 네가 강사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들었잖아. 아이고, 검사 양반. 내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너무 날뛰었나 보네. 일단 다들 진정 좀 하고 조용히 정리하도록 하죠. 저도 피해를 봤으니 여기에서 서로 좋게 넘어가는 게 어떻겠어요? 예비 며느리 친오빠가 검사였으면 아유, 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겠어요? 내기가 어떻게 됐나? 강사를 검사로 알아듣다니. 아무래도 나이가 먹어서 기가 많이 어두워졌나 보네. 그때 당신이라도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면 제대로 알아들었을 텐데. 어찌됐든 제 아들과의 결혼은 물 건너간 거니 저희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아유, 살면서 검사를 내 두 눈으로 본 건 또 처음이네. 좀 전에 있었던 일들은 서로 잊기로 하죠. 저도 너무 흥분해서 잘못한 게 있으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분명 강사라고 내가 알아들었었는데 그때 내가 기계 밑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을 때 물어봤었잖아. 보라씨 오빠 직업이 뭐냐고. 내 귀로 들리긴 분명 강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엄마, 죄송해요.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잘못 들었나 봐요. 그리고 엄마가 오늘 일은 너무 심했어요. 저랑 결혼할 사람이었잖아요. 상황이 어찌되었든 일단 잘잘못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으니 CCTV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자리를 지켜주시죠. 예비 시부모와 남자친구는 저희 오빠가 검사라는 말에 사색이 된 얼굴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빠는 룸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확인하게 되었고 저희 엄마가 문을 열기 직전 상황부터 보려 했는데 저희 가족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문 앞에 서서 넘어지는 연기를 수십 차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창밖을 바라보더니 저희가 도착한 걸 보곤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저희 엄마와 부딪히면서 좀 전에 연습했던 대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가 급하게 예비 시모를 부축해 주었고 그때부터 상황이 시작이 된 거였어요.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할 말을 잃어버려 CCTV 장면을 반복해서 돌려보게 되었죠. 예비 시모는 말까지 더듬더니 최근에 연기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잠깐 연기를 해본 거라며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듯 횡설수설하고 있었어요. 오빠는 저희 가족이 도리어 피해를 본 것 같다면서 핸드백으로 저희 엄마 머리를 내려친 것과 정신적으로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며 추가적인 조사를 더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갑자기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곤 오빠는 상습 자해 공갈을 저지른 범죄자들 같다면서 예비 시부모와 남자친구를 신고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오빠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경찰서에서 해명하라고 경찰들에게 그 사람들을 넘겼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해 봤는데 상대방이 고의로 죄를 뒤집어 씌워 보상금을 받는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나중에 듣게 된 소식은
가족 전체가 상습적인 자해 공갈단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피해보상금을 500만 원이나 물어줬던 그 여자분도 같은 피해자였고, 이번 일이 밝혀지게 되면서 다시 돈을 되돌려 받았다는 소식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그 사람들이 타인에게 받은 금액만 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벌금형은 힘들 것 같고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아무리 좋다 해도 자해 공갈로 죄 없는 사람의 돈을 뜯는 행위는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가족 말고도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중에서도 같은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 이런 일이 생기셨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다 보면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나 싶었는데 자해 공갈단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안 좋은 일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찾아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사고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시숙 결혼식이 있었고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전개가 갑자기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던 시숙이 어느 날 결혼 발표 소식을 알렸어요. 너무 준비 없이 들어와서 가족들 모두가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던 순간이었죠. 아무래도 나이가 30대 후반이라 시부모님은 정말 잘된 일이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숙의 결혼이 너무 이르다고 판단을 했었고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숙이 여자를 만나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여자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 또한 시숙이 결혼할 상대를 좀 더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지만 이미 확고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에게 푹 빠져 있는 상태였고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식을 올리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결혼은 타이밍이라면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붙잡아야 된다고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자리 잡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사자리는 어색한 분위기와 함께 예비 형님이 될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주버님한테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들었던 터라 크게 궁금한 건 없었는데 대학 교수라서 그런지 상당히 밝은 톤을 가지고 있었고 언변이 뛰어나서 시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겨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고 대화의 분위기를 남편이 망치고 있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주버님이 남편을 따로 밖으로 불렀지만 시부모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예비 형님도 문제될 건 없다고 느끼고 있었는지 즐겁게 대화를 풀어나갔고 시부모님은 이미 대학 교수인 예비 형님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시부모님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예비 형님한테는 상당히 밝은 모습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에 좀 서운하긴 했었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건 아니라서 충분히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웠던 남편과 아주버님의 안 좋은 목소리가 거실에까지 들려오고 있었고 남편이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에 예비 형님의 표정에 결국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저에게 가서
상황 좀 정리하고 오라며 부탁하셨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노크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는데 네가 내 결혼을 왜 반대하는 건데? 아까부터 계속 보자 보자 하니까 표정 관리 못하고 엄청 싫은 티 내고 있잖아. 너는 형이 평생 결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냐?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마음 맞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형이 무슨 생각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나이를 먹어갈수록 기회는 줄어드니까 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스럽겠지만 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형 인연은 분명 어딘가에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어. 끝까지 결혼을 하겠다면 어쩔 순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버지 어머니도 형이 나이도 있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 형한테는 내가 하는 말이 상처로 다가올 순 있겠지만 나중에 분명 내 말 듣지 않은 거에 대해 후회하게 될 거야. 이렇게까지 형을 생각해주는 동생이 있을 것 같냐? 저분은 겉으로만 봤을 땐 대학 교수에 성격도 상당히 좋아 보이지? 그런데 그건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지. 실제 성격은 그래 보이지 않아.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말투를 보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닌 것 같다고. 이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내 직업이 뭐야? 심리 상담사야. 형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겪어왔다는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숨기고 있는 내면이 언제 드러나냐 문제인 거지.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걸? 못해도 최소 1년은 만나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나는 형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아주버님은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미 100번, 1000번을 설득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결국 포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주버님은 끝내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면서 포기한 듯 보였어요. 저 또한 너무 이른 결혼이 걱정이 됐지만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응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격양된 분위기를 가라앉힌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예비 형님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을 붙였어요.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반대해서 그런 건지 약간 기분이 상한 목소리로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니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오늘 좋은 기분으로 인사드리러 온 자리인데 다 들리게끔 반대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준일 씨한테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심리 상담사로 일을 한다면서요? 저도 교수라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우리 만남이 너무 짧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남들이 보기에 첫인상이 좀 강하다는 말은 많이 듣긴 했었지만 이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이런 제 성격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서요.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고작 준일 씨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오늘 처음 봤는데 성격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여 반대하는 건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심리 상담사라고 모든 사람을 다 꿰뚫는 건 아니잖아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건 프로 정신에서 벗어난 주관적인 편견으로 인한 일방적 견해 아닌가요? 아, 그래.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건데, 그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한다.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니? 준성이 너는 나중에 따로 나랑 얘기 좀 하자. 남편은 예비 형님의 거침없는 말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모는 남편이 예민한 거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봐도 예비 형님 성격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는 이런 상황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지켜보고만 계셨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이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눈치를 주길래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예비 형님의 뒤를 따랐고 화장실 앞에서 저를 보며 굳어진 얼굴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앞으로 내 및 동서가 될 사람인데 우리 관계 잘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평생 얼굴 보게 될 사이잖아요. 결혼 생각은 확고하기 때문에 번복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요. 저도 준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얼굴 자주 봐야 하는데 지금부터 말 편하게 해도 되죠? 나도 적은 나이도 아니고 평균적인 홍기는 지났기 때문에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고 준일 씨가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준일 씨 동생이 나를 너무 안 좋게 보니까 지금 상당히 불편하네. 예비 동서가 잘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교수인 내가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예비 동서가 나에 대해 좋은 말 좀 많이 해줘봐. 보는 거와 다르게 사람 괜찮은 것 같다는 한마디 하면 되는 거잖아? 도대체 내가 어디가 어때서 안 된다고 저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네. 예비 동서도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것보단 그이는 아주버님이 연애 경험도 많지 않고 신중했으면 해서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곤 하지만 직업이 사람 성격을 파악하는 심리 상담사라 아무래도 첫인상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첫인상에서 나오는 행동들과 얼굴 표정들 같은 거에 성격을 파악하는데 거의 대부분 맞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첫 만남에 감정 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으니 좋게 생각해 주세요. 다른 형제랑 다르게 유달리 각별하거든요. 그렇다고 예비 형님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문제라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고 나를 함부로 판단해? 예비 동서도 내가 교만해 보이고 성격이 안 좋다고 느끼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예비 형님이 말하는 걸 보면 생각하는 대로 거침없이 말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이는 아주버님만 따로 불러 방에서 대화한 건데 예비 형님은 시부모님 앞에 계시는데 그이한테 공격적인 말투로 싸붙였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싸우자는 걸로밖엔 안 보였거든요. 일단 그 상황은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내기에 들렸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 가만 보니까 부부는 닮는다더니 예비 동서도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네? 잠깐 잊은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하는데 나 대학 교수야.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고. 예비 동서,
김밥 장사한다면서? 배운 것도 많이 없을 텐데. 나한테 방금 뭐라고 그랬어?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내가 왜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참아야 하는 거지? 준일 씨 동생은 나를 오늘 처음 보는 자리 아니었나? 그런데 걔가 뭔데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결혼을 반대하는 거야?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 예비 형님은 저를 노려보면서 얼굴을 붉히더니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이런 상황을 보게 될까봐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며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며 화장실로 안내해주고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그 사이 시모가 무슨 일 있냐며 화장실로 걸어오시면서 다행히 상황은 정리가 됐지만 아주 잠깐 동안 예비 형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나눈 대화에서 이 결혼은 정말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새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다면 예비 형님과의 마찰은 안 봐도 눈에 훤했어요.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인 만큼 신중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잘 풀리지가 않아 저도 많이 답답했었죠.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 아무리 말려봤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 아주버님이 직접 겪어보고 후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결국 예비 형님과의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식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을 때 신부 대기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길래 시모와 저는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헬퍼 이모가 뭘 잘못했는지 예비 형님한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이 상황에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야? 내 생에 한 번뿐인 결혼 그쪽이 다 망치게 생겼다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만에 하나 오늘 결혼식 망치면 헬퍼비는 당연히 못 주고 그쪽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빨리 가서 찢어진 드레스를 고쳐 오던지 아니면 제대로 된 걸 다시 가져와. 아니, 신부님이 실수하신 걸 왜 저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뒤에서 잡아준다고 했는데도 무작정 걸어가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 드레스가 밟혀 허리 쪽이 찢어진 거잖아요. 처음부터 제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일단 결혼식 시간이 1시간 남았으니까 다른 드레스로 가지고 올게요. 드레스가 앞에 꽤 많이 찢어져서 사진 촬영을 어려울 것 같으니 입고 있는 건 다시 도로 가져가야 하니까 환복부터 해주세요. 그래도 쇼비 가까워서 아마 왕복으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식 시작 전까진 오겠습니다. 뭐? 30분? 식 시작에 앞으로 1시간 남았는데 차라도 막힌다면 드레스 없이 식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당연히 택시를 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식전에 사진 촬영은 어떻게 할 건데? 얘야, 네가 헬퍼분이랑 같이 가서 서둘러 드레스 좀 바꿔와라. 그게 빠르겠다. 일단 문제가 생긴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어. 시모의 부탁에 일단 결혼식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서둘러 헬퍼분과 함께 숍으로 이동을 했어요. 가는 동안 헬퍼 이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저에게 한풀이를 하는데 그동안 많은 신분들과 함께 했었지만 성격이 저렇게 고약한 신부는 처음 본다며 신랑이 보는 눈이 없다며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저희 엄마뻘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예비 형님이 신부 대기실에서
헬퍼 이모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았어요. 위급한 상황일수록 예비 형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버님의 결혼이 정말 잘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형님의 드레스를 교환받은 뒤 서둘러 식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숍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는 길에 충돌 사고가 났는지 식장으로 향하는 길에 정체가 시작됐어요. 예식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차는 앞뒤로 막혀서 움직일 생각조차 없어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달리다 보니 예식장에 20분 남겨두고 겨우 도착할 수 있었고,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헬퍼 이모와 제가 차에서 내려 서둘러 식장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입구 앞에 예비 형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발을 구르고 있었어요. 거친 숨을 내쉬며 입구 앞에 도착해 드레스를 가지고 왔다면서 서둘러 예식 준비하자며 들어가려 하는데, 예비 형님이 갑자기 제 뺨과 헬퍼 이모의 뺨에 연달아 손을 올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할 수도 없어 예비 형님한테 뺨을 맞게 돼서 당황한 얼굴로 예비 형님과 눈을 마주쳤는데, 제가 왜 맞아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헬퍼 이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예비 형님은 헬퍼 이모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저를 보며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왜 안 받아? 언제쯤 오는지 확인도 안 되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 저딴 차를 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 거지. 차가 마티즈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내 차를 빌려줬을 텐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차가 자기 신분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 알려준다는 거 몰라? 김밥 장사하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내 밑에 동서가 마티즈 몰고 다닌다고 얘기하면 내 주위 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디 가서 함부로 내 동서라고 나불댔단 봐? 저기요, 그렇게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을 거예요? 이제 식 10분밖에 안 남았잖아. 언제 갈아입고 준비하냐고요? 둘 다 오늘 날 물 먹이려고 작정했지? 일이 계속해서 꼬이는 거 보면 이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결혼인 것 같네. 지금 어딜 들어가려고? 내 얼굴에 지금 손을 올려놓고 그냥 가겠다고? 어머머머. 동서, 지금 정신 나갔어? 앞으로 삶이 피곤해지고 싶은가 봐? 내가 동서보다 손윗 사람이라는 거 잊은 건 아니겠지? 먼저 시집 왔다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동서 대우 받고 싶으면 똑바로 행동해. 어디 가서 동서라고 말하기도 쪽팔린데 오늘만큼은 좋은 날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당장 이 손 안 치워? 무사히 결혼식 끝내고 싶으면 방금 내 얼굴에 손 올린 행동은 해결 보고 가지.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거든. 대학 교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해?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쪽이 헬퍼 이모 말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서 사고가 난 거잖아.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지금 한 행동 정리하고 가. 그렇지 못하면 오늘 결혼 전부 무산될 줄 알라고. 네가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내 결혼식 망치면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볼 것 같아? 생각 잘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당장 이 손 놓으라고. 본인 잘못으로 찢어진 드레스 해결 보기 위해
힘들게 교환해서 가져왔는데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제 뺨을 올린 예비 형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뺨을 내리쳤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이 결혼은 집안을 무너뜨리게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일이라는 걸 그때 확 깨닫게 되었죠. 예비 형님은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대학 교수를 우습게 한다며 다시 한번 손을 올리려는데 갑자기 시부가 나타나 큰 소리로 그만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당장 그 손 내리지 못해? 어디서 우리 며느리 얼굴에 손을 대려고 그래? 식전에 걱정이 돼서 내려와 보니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어? 아버님, 제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나왔겠어요. 이 상황 다 보셨으면 제 마음도 알겠네요. 저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 얼굴에 손을 올리겠다는 거냐? 네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결혼식은 없던 일로 해야 될 것 같다. 며느리 너는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부터 넣어라. 입구 앞 CCTV에 전부 찍혔으니까 절대 선처로 마무리 짓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거라. 아버님, 정말 이럴 거예요? 이제 예식 곧 시작한다고요. 일단 식부터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말 파혼하란 말씀인 거예요? 너같이 버릇없고 타인을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내 큰아들 배필로 받아줄 마음 조금도 없다. 아무리 홍기가 지나 결혼이 급하다 해도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는 없지. 어차피 드레스도 안 입었는데 잘 됐네. 이 자리에서 파혼하고 다시는 우리 집안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시부는 예비 형님이 제 얼굴에 손을 올린 걸 전부 지켜보고 있었는지 분노하셨고 아주버님과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파혼을 선언하셨습니다. 예비 형님은 무조건 결혼을 진행할 거라고 상황을 정리해 나가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갔어요. 식이 시작이 됐는데도 신부가 나타나지 않자 시댁 식구들도 밖으로 나왔어요. 헬퍼 이모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 좀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하자 그 말을 전부 듣게 된 아주버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예비 형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얼굴을 붉혔고 예비 형님은 그제야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그 자리를 피하려고 저를 강하게 밀친 뒤 주차장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이 도망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한 채 분노를 표출할 곳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예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왜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결혼 한번 하려는데 별것도 아닌 것들이 방해를 한다면서 쉬지 않고 김밥 장사할 때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제 차를 계속해서 들이받았어요. 이성을 잃은 예비 형님의 모습에 식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부가 차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더니 예비 형님한테 달려가 타고 있던 벤츠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당장 내리라고 소리치면서 제 차를 부순 예비 형님을 응징하고 있는데 예비 형님 부모님이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뛰어오시다가 빠르게 후진하던 예비 형님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고 그제야 모든 상황이 멈춤과 동시에 경찰이 도착해 예비 형님을 붙잡았습니다. 차량에 부딪힌 두 분은 구급차에 실려가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시부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처벌을 준비했어요.
결혼식에서 일어난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저에게 손을 올린 행동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람은 결국 법정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이 문제로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서 꽤 복잡하게 일이 진행이 되었지만 전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CCTV와 헬퍼분의 증언으로 모든 걸 시인하게 되면서 기물파손 합의금과 피해 보상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예비 형님이었던 그 사람이 만약 정식으로 식구가 됐다면 시댁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워낙 다혈질인 사람들이 많고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되니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요즘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을 만큼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형님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아주버님은 남편의 말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어요. 시모 또한 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단 뭐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면서 저희 부부가 받았을 상처들에 대해 미안해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 살면서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 좀 더 신중해질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지게 된 인연은 쉽게 끊어내기가 어렵잖아요. 예비 형님이었던 그 사람 역시 잘못을 시인하긴 했지만 남편이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었던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듯 보였어요. 나중에 분명 후회할 날이 올 거라며 조만간 다시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 또한 대학 교수직 사임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 받아쳤지만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 때문에 법적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것도 알면서 원한을 품고 또 다른 상황을 만들려는 건지 정말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희 남편한테 그리고 저한테 이 문제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거라는 경고일까요? 저 또한 끝까지 당하지 않고 당차게 대응하려고요. 그런 다혈질 성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게 해서라도 그 책임 끝까지 물게 할 겁니다. 하루빨리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예전처럼 평화로웠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인간관계는 무조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나중에 피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사고 없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